네, 안녕하세요. 서쌤입니다. 기계요소 두 번째, 결합용 기계요소입니다. 결합용 기계요소는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보통 한 회차마다 세 문제에서 많게는 네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 기계 부품에 대한 용어들과 그리고 명칭들이 나옵니다. 종류들이 많으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편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사입니다. 나사라고 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그래서 회전을 해서 앞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리고 부품과 부품을 체결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기계 요소입니다. 우리가 나사는 기본적으로 헬릭스라고 하는 나사 곡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원통에 삼각형으로 된 종이를 이렇게 둘둘 말아서 그때 생기는 이 선을 나선이라고 합니다. 이 나선에 따라서 나사산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치와 리드가 중요합니다. 여기 아래 그림을 보죠. 나사산에서 이렇게 높게 나온 것, 나사에서 높게 이렇게 치솟아 오른 곳을 나사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파고 들어간 것을 나사홈 또는 나사골이라고 합니다. 골. 우리가 피치라고 하면 나사산과 나사산 간의 거리를 피치라고 합니다. 같은 의미로 나사골과 나사골 간의 거리도 같겠죠. 같은 피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의 축방향 거리, 축방향은 이렇게 길이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 리드가 중요합니다. 나사를 한 바퀴 회전했을 때 축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 이렇게 나사가 있다고 하면 나사를 한 바퀴 회전했을 때 앞으로 벽 안으로 들어가는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용어가 리드입니다. 리드. 그래서 리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리드는 항상 시험에 나오게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사라고 하면 한 줄 나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줄이 지금 한 개가 있는 것이죠. 나사산에 줄이 한 개가 있는 걸 한 줄 나사라고 합니다. 근데 나사산이 두 개로 나 있는 나사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또는 세 개로 나 있는 나사산도 있어요. 그러면 이 나사를 두 줄 나사, 세 줄 나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바퀴 돌렸을 때 두 줄 나사는 한 줄 나사보다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오는데요. 리드, 나사를 한 바퀴 돌렸을 때 들어가는 거리는 나사의 줄수 곱하기 피치 값이더라.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공식을 꼭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리드각과 비틀린각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사를 만들었을 때, 이게 체결했을 때 나사가 진동이나 충격에 의해서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데요. 나사 사이에 부품과 나사 머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나사 사이에 와셔 같은 이 철 조각을 넣어서, 스프링 와셔를 넣어서, 또는 톱니붙이 와셔, 그리고 로크너트, 분할 핀, 이 핀으로 고정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을 집어넣는 방법, 철사로 감는 방법,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에 의한 나사를 풀림을 방지하는 방법들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각 부분의 이름을 보면 산봉우리, 나사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골, 나사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호칭지름이 중요합니다. 수나사의 바깥지름이라고 합니다. 수나사,
수나사라고 하면 이 수나사의 가장 큰 지름을 바깥지름이라고도 하고 호칭지름이라고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 줄 나사, 두 줄 나사의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줄 나사는 피치 안에 줄이 한 개가 들었죠. 근데 두 줄 나사는 피치 안에 이렇게 두 줄이 들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리드 안에 피치가 한 개 들었고 두 줄 나사는 한 리드 안에 피치가 두 개 들었죠. 그래서 여기 이걸 보시면 한 줄 나사의 경우는 리드와 피치가 같지만 두 줄 나사의 경우는 피치가 두 배가 된다. 이게 바로 이 공식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사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면 모양에 따라서 삼각나사, 사각나사, 사다리꼴나사, 또 톱니나사, 둥근나사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리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나사의 목적, 그러니까 결합을 하기 위해서 부품과 부품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결합용 나사가 있겠죠. 그래서 미터나사, 유니파이 나사, 관용 나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주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건 미터 나사죠.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호칭지름, 아까 호칭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지름 이야기했죠. 바깥지름을 밀리미터 단위로 표시한 나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나사산 각이 60도인 나사입니다. 그래서 호칭지름을 M자로 표시하고 결합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나머지 나사의 종류들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중요한 건 이 미터 나사 자주 나옵니다. 미터 나사의 나사산 각도는 뭐 55도다 라고 하면 틀린 보기겠죠. 미터 나사의 각도는 60도입니다. 다음은 네, 운동용 나사입니다. 운동용 나사는 힘을 전달 목적으로 사용하는 나사입니다. 그래서 사각나사, 사다리꼴나사, 둥근나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것은 사각나사. 그래서 아까 단면 모양이 사각 모양으로 만들어진 나사입니다. 그래서 운동 전달력을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꼴나사도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면 모양이 사다리꼴나사고요. 나사산 각도가 30도입니다. 미터계와 인치계로 나눕니다. 미터계는 30도, 인치계는 29도를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기계 제도의 결합용 기계요소 파트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사다리꼴나사를 표시하는 기호가 달라지게 됩니다. 미터계와 인치계가요. 미터계는 TM이라고 기호를 적고 인치계는 TW라고 기호를 적게 되죠. 그래서 미터계의 나사산 각도, 인치계의 나사산 각도. 미터계는 피치를 밀리미터로 나타내고 인치계는 피치, 호칭지름을 인치로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둥근나사도 자주 나옵니다. 너클나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반지름 모양의 원호 모양으로 이렇게 둥글게 나사산이 지어져 있는 나사죠. 그래서 전구등 우리가 꼬마 전구 소켓에 이렇게 끼워 넣어 있는 그 부분을 보면 둥글게 나사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먼지, 모래 등 이물질이 잘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둥근 나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이송기구로 볼나사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볼나사는 백래시라고 하는 뒤틈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사 안에 강구, 볼이라고 하는 걸 넣은 나사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면을 따라서 지금 이 빨간색은 볼트고 여기 보이는 게 너트입니다. 너트 부분이 상당히 크죠. 이 너트 안에 강구, 쇠구슬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쇠구슬이. 그래서 이 쇠구슬이 돌아가는 나사선을 따라서 돌아가게 되죠. 스크류를 돌리게 되면 쇠구슬이 움직이면서 너트나 볼트를 움직이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볼나사가 있고요. 볼나사는 정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그 크기가 정밀하기 때문에 이송기구, 자동차의 스티어링 장치 핸들, 자동차 핸들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CNC 공작 기계의 이송 장치로도 사용하게 됩니다. 나사를 사용하게 되면 백래시라고 하는 뒤틈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사의 결함인데요. 이게 돌리는 틈이 발생하게 돼서 정밀도가 작게 될 수가 있는데, 볼나사는 이 백래시라는 걸 없앨 수 있어서 나사의 정밀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 가격이 비싸고 너트의 크기가 크게 되고 고속으로 회전하면 소음이 발생하는 이런 단점, 장단점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나사와 비슷한 볼트가 있고, 그리고 볼트와 체결하는 너트가 있습니다. 관통 볼트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조이려고 하는 부분을 전부 다 관통시켜서 여기에 너트로 결합하는 볼트를 이야기하고요. 탭 볼트는 관통 볼트를 사용하기 어려울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반대쪽에는 이 부품에는 암나사를 내고 여기에다가 볼트를 조여서 결합하는 볼트입니다. 그러니까 탭 볼트는 너트가 없는 것이죠. 너트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그냥 너트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암나사를 내서 사용하는 걸 탭 볼트라고 합니다. 스터드 볼트는 지금 보시면 관통 볼트는 볼트 머리가 있습니다. 탭 볼트도 볼트 머리가 아예 수나사와 체결되어 있죠. 한 몸이죠. 근데 스터드 볼트는 재료 부분에 암나사를 내고 수나사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머리 부분은 수나사를 안 내는데 양쪽으로 수나사를 내서 아래쪽에는 부품을 체결하고 위쪽에는 너트를 체결한 그러한 볼트입니다. 스터드 볼트가 양쪽이 둘 다 수나사인 스터드 볼트가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죠. 양쪽 끝 모두 수나사로 되어 있다. 탭 볼트도 너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합하려는 상대쪽에 암나사를 내기 때문에 꼭 차이를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볼트 머리에 따라서 육각 볼트, 사각 볼트, 구멍 붙이 볼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용도에 따라서 특수 볼트가 나옵니다. I 볼트라고 하는 것도 한번 알아두셔야 합니다. I 볼트, 무거운 물체를 달아서 훅, 그러니까 고리로 걸 수 있는 볼트입니다. 여기 있는 요 볼트가 되겠죠. 이게 I 볼트입니다. 그 다음 스테이 볼트, 스테이 볼트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결합하는 데 사용합니다. 두 물체 사이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볼트입니다. 나머지 볼트는 종류와 용도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너트의 종류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둥근 너트가 많이 나옵니다. 회전체 균형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둥근 너트는 너트의 끝이 둥글게 만들어져 있는 너트인데요. 회전체 균형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와셔 붙이 너트, 하나의 너트인데
넓게 만들어서 와셔의 역할을 같이 하는 너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나사 머리, 볼트 머리만 조이면 볼트 머리와 머리 부분만 이제 접촉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풀림이 생길 수도 있고 진동에 의해서 나사 체결이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셔라는 걸 끼워 넣는데 접촉 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서요. 이것을 같이 보호하는 것이 와셔 부치 너트죠. 그다음 캡 너트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오일이나 이런 기름, 증기들, 유체들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캡 너트가 있습니다. 다음 홈부치 너트, 나사 머리 부분에 너트 머리, 나사라고 하는데요. 제가 너트 머리 부분에 홈을 파서 여기다 핀을 꼽는 그런 홈부치 너트가 있습니다. 다음 슬리브 너트, 가늘고 길쭉한 통 모양의 너트로 일직선으로 두 축을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너트입니다. 턴버클, 양 끝에 나사 막대를 가진 부품입니다. 근데 한쪽은 오른 나사, 반대쪽은 왼 나사로 되어 있습니다. 형태가 이렇게 하고 너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은 오른 나사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감기는 오른 나사, 빨간색은 왼쪽으로 돌려야 감기는 왼 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인데 이 너트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너트 전체를 네모난 걸 돌리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왼 나사는 안쪽으로 들어오고 오른 나사는 반대쪽으로 돌아와서 서로 조이게 되는 그런 나사입니다. 얘를 반대로 돌리면 거꾸로 서로 멀어지겠죠. 그래서 너트를 회전시키면 접근하기도 하고 반대로 하면 멀어지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턴버클입니다. 턴버클. 이 볼트와 너트 방지법이 있습니다. 풀림 방지법. 그래서 풀림 방지법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볼트와 너트의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 볼트와 너트와 관련된 문제, 계산 문제를 푸는 공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볼트와 너트는 두 가지 경우를 많이 생각합니다. 전단 하중을 받을 때 또는 축 하중만 받을 때. 문제에서 이 경우 상황을 전단 하중 받냐 축 하중만 받냐를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을 제시해 주면서 판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 하중을 받는다는 얘기는 판을 두 개를 이렇게 중간에 볼트를 끼웠어요. 이렇게 빨간색 볼트를 이렇게 끼웠어요. 근데 이 판이 서로 당겨진다 라고 하면 이 볼트의 중앙 부분은 잘려질 수 있겠죠. 잘려지는 전단 하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 공식을 사용해야 돼요. 전단 하중 받을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또 네모난 부품이 있는데 여기에 I 볼트가 이렇게 끼워져 있어요. I 볼트. 근데 얘를 들어 올린다고 하면 이 I 볼트를 후크에 걸어서 들어 올린다고 하면 이 볼트는 인장 응력을 이렇게 받겠죠. 어느 방향으로요? 볼트의 축 방향으로, 길이 방향으로요. 축 방향이라고 하는 건 길이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재죠. 이 길이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축 하중만을 받을 때로 공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볼트의 지름을 설계하는 스몰 d를 설계하는 이 공식을 물어봐요. 그래서 이 공식은 유도하는 중간에 나온 공식이고요. 그래서 이 공식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단 하중을 받을 때는 전단 응력이 나오죠. 그리고 가해지는 힘을 대입해서 계산기로 풀어내면 쉽게 지름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축하중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인장응력이 되겠죠. 그리고 힘 집어넣고 단위를 꼭 맞춰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키입니다. 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축을 어떤 바퀴라고 합시다. 바퀴에 이렇게 끼워서 바퀴 살이 뭐 이렇게 있을 텐데요. 바퀴에 끼워서 회전한다고 하면 바퀴가 돌아가겠죠. 근데 그냥 축만 바퀴에 끼워서 돌리면 회전력이 완벽하게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쐐기라고 하는 키를 이 사이에다 이렇게 박아서 축과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부품과의 회전력을 정확하게 전달시켜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부품이 바로 키라고 하는 부품입니다. 이때 여기 축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축과 키가 끼워지는 이 부분, 이제 끼워지는 부품의 몸체가 되겠죠. 그 몸체를 보스라고 합니다. 보스에는 축과 키가 같이 끼워져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축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건 가장 기본적인 묻힘키, 키가 묻혀 있다 그래서 묻힘키입니다. 그래서 묻힘키 중에서 평행키가 가장 많이 나오죠. 축에 이렇게 평행으로 끼워져 있는 키이고요. 그 다음 미끄럼키, 회전력 전달도 하고 축 방향으로 보스를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보스가 이렇게 끼워져 있다가 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패더키는 테이퍼가 지어져 있지 않다. 그리고 염두에 두시고요. 접선키, 키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큰 힘을 작용할 수 있는 키입니다. 다음 평키, 키가 닿는 만큼 평평하게 깎아서 자리를 만드는 키입니다. 다음 안장키, 축은 깎지 않고 보스만 파서 키를 박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은 그대로 살아있죠. 그렇죠? 근데 축이 계속 살아있는 안장키, 그리고 스플라인키, 스플라인. 이것은 축에 키홈을 여러 개를 판 거예요. 마치 나사처럼 키홈을 여러 개를 파서 큰 동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 키입니다. 세레이션하고 조금 다른데요. 세레이션은 얘도 키홈을 파긴 팠는데 단면이, 스플라인은 조금 두꺼운 네모 키의 모양이고 세레이션은 삼각형의 단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플라인보다 톱니 모양이 더 날카롭고 많죠. 스플라인이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러한 키는 길이 설계하는 방법이 가끔 나옵니다. 키의 길이, 우리가 키라고 하면 뭐 평행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철 금속 막대라고 보시면 돼요. 쐐기죠, 쐐기. 얘를 놓는데 가로 길이가 b입니다. b, 스몰 b, 세로가 h.
그리고 여기 키의 길이가 L 이렇게 되죠. 이 키의 길이가 중요한데요. 이 키의 길이는 1.5D. 그래서 이 밑에 축이 이렇게 끼워지겠죠. 축이 이렇게 끼워져서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지나갈 것인데 이 축의 지름이 D란 얘기죠. 그렇다면 이 키의 길이를 설계함에 있어서 길이의 기준이 되는 것, 축의 지름의 1.5배를 길이로 설정해서 설계해라 이런 말이죠. 키의 길이는 축 지름의 1.5배를 설정한다.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리벳입니다. 리벳은 구조가 간단하죠. 네, 나사로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을 리벳으로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결합하는 데 사용하는 기계 요소입니다. 구조가 간단하고 변형이 없기 때문에 응용 범위가 넓고요. 주로 기미를 요하는 압력 용기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리베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판과 판을 리벳해서 이렇게 결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판이 있고 그 밑에 판이 있고 리벳을 이렇게 연결한다고 결합한다고 했을 때 이 리벳의 머리 부분, 머리와 판의 표면 부분이 들뜰 수가 있어요. 이 들뜨는 걸 방지해 주기 위해서 망치로 이 머리 부분의 연결 부위를 땅땅 쳐서 기미를 틈을 없애주는, 그래서 기미를 유지시켜주는 작업이 코킹이라고 하는 작업입니다. 코킹. 여기에도 틈이 생길 수도 있고 구멍이 조금 작아서 구멍이 이렇게 작아져서 여기 틈이 이 안쪽에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안쪽 면에 생기는 틈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판 쪽을 때리는 작업이 플러링입니다. 플러링. 그래서 코킹과 플러링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코킹, 플러링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일러 이음이 이제 자주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보일러 압력 용기라고 하는 이 용기를 연결하는 방법, 용접하는 방법 또는 리벳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길이를 이으는 방법이 있고요. 뚜껑을 이렇게 이으는 원주 이음이 있습니다. 인장 응력을 계산해 보면 길이 이음, 길이 이음 시그마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2t분의 PD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T는 판의 두께, P는 압력, 그리고 D는 지름, 압력 용기의 지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주 이음, 뚜껑을 이어서 이음할 때 시그마 2죠. 얘는 4t분의 PD입니다. 얘를 꼭 암기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시그마 1이 더 크죠. 2배의 시그마 2. 그러니까 길이 이음이 더 응력이 큽니다. 이 길이 이음이 응력이 더 큽니다. 그 말은 이 부분이 더 힘이 많이 가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세로 이음이 길이 이음을 이야기합니다. 원지음의 2배 하중을 받음으로 훨씬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굳이
원주 이음과 길이 이음을 같이 해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는 최소한 원주 이음으로 만들게 이렇게 만들죠. 일상생활에서 어느 것에 볼 수 있냐면 우리 음료수 캔 보면 음료수 캔을 보면 음료수 캔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음료수 캔 뚜껑이 이렇게 있고 몸통은 다 이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뚜껑을 이렇게 끝을 접어갖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여기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있고요. 왜 여기 이면은 따로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길이음이 더 압력을 많이 받으므로 이 부분은 이제 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주음이 더 응력이 작으므로 원주이음으로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공정도 이게 더 간단하고요. 그래서 그 용기를 만드는 이음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공식을 꼭 알아두시고 공식에 대한 문제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더 크냐면 이 세로 방향의 이음하는 것이 더 응력값이 크므로 파괴될 우려가 크다. 그래서 꼭 공식과 보일러 리벳 이음에 대한 내용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해서 기출문제를 정리해 봤습니다. 보통 2문제, 많게는 3문제, 4문제까지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비교해 보시면서 꼭 계산 문제는 풀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